제 손끝에선 늘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비누로 아무리 씻어내도 손톱 밑에 박힌 그 짠내는 지워지질 않네요. 새벽 4시, 남들 다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경동시장으로 향합니다. 눅눅한 시장 바닥을 헤집고 다닌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싱싱한 나물, 조금이라도 더 살집 좋은 멸치 하나 건지려 상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어느새 동이 트고 제 몸은 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파김치가 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멸치 상자를 뜯어 똥을 까는 겁니다. 이 자잘한 멸치 대가리 하나하나 따다 보면요, 꼭 제 신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칼슘 왕이니 뭐니 치켜 세워줘도 결국은 머리 떼이고 속 다 판해져서 뜨거운 불판 위에 올라가야 하는 팔자 말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정작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 것도 모르고 산 제 인생이 딱 저 멸치 신세 같습니다. 아침 10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현관 종소리가 사납게 울리며 남편이 들어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건 역한 술 냄새와 찌든 담배 냄새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양복 차림을 보니 어제도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서 밤새 도박을 했거나 술판을 벌인 모양입니다. 저 인간 또 무슨 사고를 쳤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직감이 옵니다. 아이고 머리야. 속 터져 죽겠네. 여보, 해장국 좀 없나? 속이 타서 죽겠어. 보지도 않고 멸치만 까며 식탁 위에 북엇국 끓여놨으니 얼른 먹고 씻기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는데 술 냄새 나서 장사하겠냐는 핀잔도 잊지 않았죠. 남편 철수는 식탁에 앉으며 힐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슬며시 말을 꺼냅니다. 저기, 여보, 이번 달 가게 새 말이야. 그거 입금했나? 하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저번 주에 나가는 날 맞춰서 준비해뒀는데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비굴하게 웃습니다. 친구놈 하나가 진짜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잠깐 빌려줬는데 어제부터 전화를 안 받는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요. 당신 또 주식했지? 아니면 도박판에 쏟아부었어? 저번에도 친구 핑계 대더니 똑같은 수법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멸치 똥수만 마리 까서 모은 돈이야. 제가 돌아서서 노려보자 남편은 갑자기 식탁을 쾅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당장 500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오후까지 안 막으면 유치장 들어가야 된다는 협박까지 섞어서 말이죠. 돈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소리치자 남편의 입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나옵니다.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장모님이 물려준 그 건물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다 어디로 빼돌리고 돈이 없대? 어차피 나중에 내 명의로 바꿀 건데 좀 미리 쓰면 어때서? A씨 진짜 저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 좀 보세요. 평생 처가 덕에 먹고 살면서 가장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한 주제에 큰 소리는 항상 저 사람이 칩니다. 제 속이 숯검댕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결국 가게 뒤편 금고에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꺼내 던져줬습니다. 안 그러면 저 인간 오늘 가게 안에서 난동을 부려 장사를 다 망쳐놓을 게 뻔하니까요. 돈을 받아든 남편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보니 다시 멸치똥이라도 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이번엔 제 동생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45이나 먹고도 여전히 철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내 동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고 나타나서는 고생하는 언니 위로해주기는커녕 속 뒤집는 소리만 골라 합니다. 언니,
이거 어때?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 철수 형부가 저번에 고생한다고. 아니, 내 돈으로 샀지. 당연히. 호호. 형부한테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을 흘리더니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 팔짱을 끼며 대뜸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정신이냐고, 내가 땅 파서 장사하냐고 밀어내자 미영이는 입을 삐죽이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치, 언니는 맨날 돈 타령이야. 부모님이 남겨준 그 노른자 땅에 건물도 있잖아. 언니 혼자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참 슬퍼하시겠다. 진짜. 울컥해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 건물 지키려고 그동안 그 인간 사고 친 거 다 막아주고 밤잠 안 자고 일한 걸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미영이는 잔소리 시작이라며 귀를 막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참 밉상이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 그 작은 상가 건물 하나 때문에 동생은 저를 평생 욕심쟁이 취급합니다. 제가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모를 겪고 어떤 세월을 버텨왔는지 쟤는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모두가 떠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시간이 옵니다. 하루 종일 시달려 마디마디가 쑤시는 몸을 이끌고 가게 구석 낡은 금고를 엽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등기 권리증 4글자를 확인합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뭐라고. 이게 제 지난 20년 세월의 피눈물 섞인 보상이자 제 무너진 자존심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동생이 철없이 제 가슴을 후벼 파도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 가족 길바닥으로 나앉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따라 이 서류가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치 제 발목을 단단히 올가매고 있는 무거운 족쇄처럼 말입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밤바람이 불어옵니다. 제 안에서 자꾸만 피어오르는 이 불안한 예감이 제발 기우이기를, 틀린 예감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우습죠? 싸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 무너지는 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더라고요. 마치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형체도 없이 휩쓸려 나가듯 말입니다. 제 30년 결혼 생활이 그 견고하다고 믿었던 제 세월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양복 상의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집어들었는데 주머니 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군요. 평소엔 남편 프라이버시라고 주머니 속은 잘 안 뒤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구석에서 손가락 끝에 걸려 나온 건 꼬깃꼬깃하게 뭉쳐진 종이 뭉치였습니다. 조심스레 펴보니 어느 호텔 스카이라운지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엊그제 저녁, 금액은 자그마치 35만 원.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삼겹살에 소주나 마신다던 사람이 칵테일 한 잔에 몇만 원씩 하는 호텔 라운지라니요. 고개가 갸웃거렸지만 그래도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사람이라도 만났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며 억지로 넘기려 했죠. 그런데 말이죠. 영수증을 쥔 손을 코끝에 대는 순간 낯선 향기가 훅 끼쳐오는 겁니다. 은은한 살구향 같기도 하고 진한 장미향 같기도 한 아주 관능적인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 화장대에는 죽었다 깨나도 없을
그런 화려한 냄새요. 순간 머릿속이 찡해지면서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낯선 여자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독버섯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시작한 게요. 남편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수상한 조각이 되어 저를 찔러댔습니다. 밤늦게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주말에 등산 간다며 평소 안 바르던 선크림을 챙기는 뒷모습에 눈꼬리가 절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정말 의부증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며 자책도 해봤지만 그 비릿한 향수 냄새는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생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언니 무시하기 일쑤였던 애가 웬일인지 잔뜩 주눅이 든 표정으로 들어오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미영이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큰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재산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자식들 입히고 먹일 거 아껴가며 피땀 흘려 일궈서 제게 물려주신 제 목숨과도 같은 유산이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았더니 미영이 표정이 180도 바뀌더군요. 언니는 왜 그렇게 꽉 막혔냐고 동생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툭 내뱉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형부도 괜찮다고 했단 말이야. 언니만 허락하면 된다고. 남편이 괜찮다고 했다고요? 제 동생이 제 남편과 이런 내밀한 상의를 했다는 게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절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지만 제 가슴속엔 잉크를 쏟은 듯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뒤척이다 갈증이 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방 저 멀리 베란다 구석에서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술에 취해 코가 떨어지게 자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저는 숨을 멈추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베란다 문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나야. 아까 처제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마누라가 좀 완고하게 나왔다며. 그래. 내가 잘 말해둘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처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아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건물 조만간 꼭 자기 명의로 넘겨줄게. 응, 나도 사랑해. 잘 자. 제가 지금 뭘 들은 걸까요? 자기야, 사랑해. 명의를 넘겨주겠다. 내 남편 입에서 나온 그 다정한 말들이 향하는 곳이 설마 내 친동생 미영이었단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기분. 나를 속이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갈며 이런 추악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뒤로 감추더군요. 누구랑 통화했냐고, 당신이랑 미영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반응 좀 보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거래처 사장이랑 급한 사업 통화한 건데 왜 사람 사생활을 캐냐고,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하다고, 의부증 환자처럼 굴지 말고 정신과나 가보라고 저를 밀쳐내더군요. 제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내 건물을
제 동생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비열한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말입니다. 미쳤냐고요? 네,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를 미친년 취급하며 방을 나가버리는 남편의 넓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제 순진했던 믿음이,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모두 산산조각 나 제 가슴을 도려내던 그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처럼 절대 열지 말았어야 할 그 금단의 상자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제 손으로 직접 그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심연 안에서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악한 진실을 마주했죠.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비참한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은 폭풍 전야처럼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남편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이 유난히 번쩍이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리듯 제 손이 공포를 머금고 폰을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패턴을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패턴은 제가 알던 번호가 아닌 전혀 다른 생소한 선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열지 마, 도망쳐라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잠금이 풀렸습니다. 가장 먼저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 핀으로 고정된 대화방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이름 대신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덜렁 있는 대화방. 설마 했던 일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화 상대는 제가 그토록 아끼고 챙겼던 제 친동생 미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박힌 글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오빠, 언니 아직 눈치 못 챘지? 곰탱이 같이 하루 종일 멸치만 까느라 아무것도 모를 거야. 진짜 두뇌 터졌다니까. 걱정 마. 내가 집에서도 꼼짝 못하게 잘 구워 삶고 있으니까 당신은 처제랑 비위만 잘 맞춰줘. 그 지긋지긋한 상가 건물 빨리 정리하고 우리 그냥 멀리 떠나자. 언니 얼굴 보는 거 이젠 지겨워 죽겠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친동생이, 그것도 내 앞에서 형부, 처제하며 가증스럽게 웃으며 살갑게 굴던 그 두 사람이 뒤로는 저를 곰탱이라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 건물을 몰래 팔아치우고 둘이서 도망갈 파렴치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자동 녹음 파일함에는 더 끔찍하고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비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제, 걱정 마. 내가 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적당한 때에 언니 몰래 팔아치우면 돼. 언니는 멍청해서 서류 하나 내밀면 의심 없이 도장 찍을 여자잖아. 우리 조금만 참자. 동생 미영은 간드러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아잉, 오빠만 믿을게. 빨리 해결하고 우리끼리 남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자. 언니는 그냥 거기서 평생 반찬이나 만들라 그래. 응?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폐부 깊숙이 칼이 들어온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의 헌신적인 결혼 생활, 피를 나눈 자매의 천륜.
그 모든 성스러운 가치들이 저 두 사람의 추악한 욕망 앞에서 가루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는 대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당장 뭘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빗물 섞인 거리를 헤매다 결국 무너져 내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희 반찬 가게 단골 손님이자 인근 법조타운에서 명성이 자자한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나영 씨, 이 밤중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며 몸이 온통 젖었으니 일단 일어나라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참담한 몰골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이윽고 저는 그동안 심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진실을 토해내듯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동생의 천인공노할 불륜, 그리고 제 건물을 가로채려 공모한 그들의 소름 끼치는 대화까지요.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사람들을 믿고 살았던 제 지난 세월은 다 뭐였던 거죠? 제 인생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에요.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요? 제 기나긴 통곡과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변호사님은 한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냉철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시더군요. 나영 씨, 잘 들으세요. 지금 우는 건 저들에게 승리감을 줄 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뜯어먹을 먹잇감으로 볼 뿐이죠. 이제부터는 슬픔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감정은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이제 우리는 아주 정교하고 냉정하게 그들을 파멸시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겁게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가슴속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아주 차가운 얼음, 송곳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자비 없는 전쟁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착해 빠진 언니, 속 터지는 멍청한 아내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제 영혼까지 빼앗으려 한 저 비열한 두 마리, 뱀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려줄 차례입니다. 이제 상자를 연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하죠. 용서가 최고의 복수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고결한 말에 단 한 줌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내 순정을 짓밟고 내 30년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 굶주린 괴물들에게 용서라는 사치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니까요. 짐승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살을 파고드는 매서운 채찍뿐입니다. 김 변호사님을 만난 그 밤 이후 제 삶의 모든 시계는 오로지 심판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어 비릿한 멸치똥을 깎고 단골 손님들에게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지시한 대로 은밀하고 철저하게 저들의 목을 조를 증거들을 수집했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했고 복제된 메신저를 통해 미영이와 주고받은 그 역겨운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갈무리에 인쇄했습니다. 재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심장 끝까지 차오르는 얼음처럼 차가운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이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제 건물을 몰래 매각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이자 제가 그들이 세운 가짜 천국을 지옥으로 바꿔놓기로 한 날이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에 오색 잡채, 그리고 남편이 평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진한 된장찌개까지 제 손으로 차려주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수 씨와 미영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들떠 보였습니다. 이제 곧 수억의 돈이 손에 들어와 인생 역전을 할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더군요. 미영이는 제 옆에서 평소보다 더 여우처럼 꼬리를 치며 제 팔짱을 끼고 애교를 떨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무슨 날이야? 반찬 가게 메뉴보다 훨씬 근사하네. 역시 우리 언니 솜씨는 대한민국 국보급이라니까. 나 진짜 언니 없으면 어떻게 사나 몰라. 남편도 거드름을 피우며 수저를 들었죠. 허허 여보, 오늘따라 기분이 무척 좋아 보이네. 우리 마누라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번 달만 지나면 내가 아주 근사한 곳으로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줄게. 당신 그럴 자격 충분해. 여행이라. 네, 맞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아주 어울리는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여행을 보내줄 생각이었죠. 저는 밥상 한가운데 수저 대신 두툼하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갈비찜을 뜯던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지? 내 부모님이 남겨준 상가 팔아서 둘이 오붓하게 새 인생 시작하기로 한 날 말이야. 순간 따뜻한 온기가 돌던 식탁 위로 얼음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젓가락이 경련하듯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영이의 화사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시신처럼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낚아채듯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식탁 가득 뿌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라운지에서 서로를 탐하며 껴안고 있는 적나라한 사진들, 서로를 자기야라 부르며 건물을 팔아치울 음모를 꾸민 천박한 메시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등 뒤에서 저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들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제가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두 사람의 추악한 육성이 평화롭던 거실에 칼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곰탱이 같은 마누라, 멍청해서 속이기 딱 좋은 언니라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철수 씨의 동공은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여보, 이건 다 오해야. 처제가, 미영이가 먼저 유혹했어. 난 당신이랑 우리 집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야. 내가 설마 당신을 배신하겠어? 그러자 옆에서 얼어붙어 있던 미영이가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처럼 남편을 향해 달려들더군요. 뭐, 형부, 지금 뭐라 그랬어? 형부가 먼저 언니 몰래 약 해먹자고. 언니는 나이 들어서 돈 쓸 데도 없다고 나 꼬셨잖아. 언니 나 아니야. 나도 이 인간한테 속아서 이용당한 거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서로를 지키겠다던 그 뜨겁고 역겨운 맹세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살기 위해 서로의 목줄기를 물어뜯는 그 가련한 인간 쓰레기들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30년을 하늘처럼 믿어온 남편이고 평생을 제 살 깎아 뒷바라지한 동생의 진짜 민낯이었습니다. 방 안가득 진동하는 그들의 악취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더 이상 이 비릿하고 더러운 공기를 단 1초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그들의 밥그릇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혼 서류와 형사 고소장이었습니다. 상가매매, 꿈도 꾸지 마. 이미 모든 재산에 철저하게 가압류 걸어놨고 매수자한테도 사기 공모로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미영, 너는 간통죄가 없다고 좋아했지? 하지만 내 형부랑 공모해서 내 재산 가로채려 한 거, 그거 아주 질 나쁜 특수절도의 사기 미수야. 감옥 차가운 바닥에서 언니 생각, 부모님 생각 많이 하면서 지내라. 제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매달리는 남편의 손을 벌레 치우듯 뿌리쳤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바닥을 기어오는 미영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날카로운 밤 공기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토록 서럽고 억울하던 눈물이 신기하게도 단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로소 남의 아내, 누군가의 언니가 아닌 나영이라는 제 이름 석자의 주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기분.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어둠 속을 향해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나영이의 삶이 화려하게 시작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인생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살을 애듯 차갑고 시린 칼바람에 마음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그저 소리 없이 견디고 참아내는 것만이 여자의 미덕이고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혹독한 혹한이 지나가고 나니 기어이 제 인생에도 봄이라는 녀석이 찾아오더군요. 그것도 눈이 부셔서 눈물이 날 만큼 아주 찬란하고 아름답게 말입니다. 그날 밤 30년의 가식으로 가득 찼던 밥상을 제 손으로 뒤엎고 나온 후의 시간은 유난히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정했고 저를 도왔던 김 변호사님의 칼날은 자비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 아래 평생의 자부심이라던 퇴직금마저 바닥이 나버렸죠. 그리고 미영이, 제 하나뿐인 동생은 언니의 재산을 탈취하려 공모한 혐의가 낱낱이 입증되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죽고 못 살게 사랑한다며 제 등에 칼을 꽂았던 그 두 사람.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핥히고 탓하며 추하게 울부짖던 그 비참한 모습이 그들이 맞이한 진짜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평생을 지켜온 그 상가 건물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노른자 땅을 왜 파느냐고, 아깝지도 않냐고 저를 말렸지만 제게 그곳은 더 이상 부모님의 유산이 아닌 배신과 눈물로 얼룩진 상처의 집합소일 뿐이었으니까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실어 내려온 곳은 파도 소리가 밤마다 포근한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 바닷가 한 구석에 제 이름을 당당히 내건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나영의 밥상. 참 투박하고 촌스러운 이름이죠? 평생을 남편 입맛 맞추고 자식들 배불리 먹이느라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맛을 느끼며 사는지도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요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갓 건져 올려 비릿하지만 싱싱한 조개로 시원한 국을 끓이고 뒷마당 작은 텃밭에서 직접 정성껏 가꾼 야채들로 찬을 올립니다. 예전처럼 멸치똥을 깔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오지 않더군요.
이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로지 저 자신과 제 음식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정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안쪽 자리로 앉으세요. 오늘 국물이 아주 좋습니다. 낯선 여행객들이 제 밥상을 받고 참 달다, 고맙다라며 환하게 웃어주실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이 파여있던 황폐한 빈터에도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가끔은 은인 같은 김 변호사님이 서울에서 이 먼 길을 달려와 제가 만든 국물까지 싹 비우고 가시기도 하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생각합니다. 인생, 참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 끝엔 반드시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제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언니로서 감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너무 마음이 착했고 너무 많이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만 타인을 위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색칠해 보세요. 60이든 70이든 혹은 그보다 더 늦은 나이든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봄입니다. 혹시 나영이처럼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여러분만의 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